Ladies and gentlemen, distinguished guests, 네, welcome back 여러분, to the session. 본 세션을 Now, 다시 please 시작하도록 allow me to 하겠습니다. introduce the distinguished speakers with 자, us 이제 for the 제1 first. 세션 연계성 이음 인도태평양 협력 파트너십을 통한 권역 연계성 강화에 함께해 주실 연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본 세션에는 윌리엄 충 ICS 유수프 이삭 연구소 선임 연구원님께서 본 세션의 좌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발표자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이밤 선임 연구 이사님이십니다. 미 아세안 비즈니스 카운슬의 정책 전략 이니셔티브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K 코가 난양공과대학교 부교수님, 코너 맥기니스님, 아세안 경제통합 분야의 독립 컨설턴트이십니다. 루이즈 루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님, 그리고 김도윤 수석님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에서 나와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이나 코멘트나 피드백을 남겨주시려면 Q&A 코드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 Q&A에는 프로그램 설문조사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질문은 패널 앞 화면에 실시간으로 표출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제1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좌장이신 윌리엄 충 박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윌리엄 충입니다. 동남아시아 연구소에서 왔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김재신 사무총장님, 이동기 외교부 국장님, 그리고 한 아세안센터 모두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연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세안 지역 그리고 그 너머에서 이렇게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서울에 12월에 찾아오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또 백발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이가 좀 됩니다. 제가 근데 기억이 맞다면 2022년에 10차 연계성 포럼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한 90분 그리고 100분, 90분 내지 100분이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널리스트 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저희가 오늘 오전에 커피를 한잔 하면서 아세안 그리고 다른 이슈들을 함께 논의를 했습니다. 사실 진짜 아세안 스타일로 한다면 여러분 아세안 미팅을 많이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가시면은 일단 제가 먼저 연설을 하는 게 일종의 관례입니다. 그게 흔한 방식이죠. 이를 바탕으로 이번 논의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틀을 잡는 건데요. 김재신 사무총장님도 오전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한국 그리고 아세안은 대화 대상국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연계성 측면에선 더더욱 그렇습니다. 한 아세안 사이에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어젠더로서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이어지는 연계적 전략 계획도 있습니다. 이는 2개 행정부 전에 운영이 되었던 한국의 신남방 정책의 연장이라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저희는 한 아세안 그리고 일본, 호주를 포함해 다른 유사 입장국까지 그리고 다른 대화 대상국까지 저희가 소위 말해서 다 함께 유사 대상국 간의 다자 프레임워크를 구성을 해내가고 있습니다. 특히 연계성 측면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와주셨으면 알겠지만 지난 1월 이후로부터 연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야심찬 주제가 되어가고 있으며 특히 EU 그리고 CPTPP 간에 굉장히 대단한 메가 FTA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논의는
여러 가지 지역을 아우르면서 전 세계 GDP의 60%를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소위 말하는 상호 관세를 구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유사 입장국에서는 이런 글로벌 무역, 다자 무역 질서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싱가포르에서 왔는데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다른 13개의 소규모 국가들과 함께 협력을 하면서 중소경제체와 함께 협력을 하면서 무역을 촉진하고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WTO 체제를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지금 미국이 관세 등등을 휘두르고 있지만 지금 현재 많은 유사 입장국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체제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연계성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무역 네트워크 공급망 다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항상 전략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전략적 환경이라고 하면 계속해서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유동적인 그리고 도전적인 전략적 환경입니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안보 전략을 내어놓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새로운 제국적인 안보 전략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 좋게 표현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동맹과 파트너십에 있어서 조금 다른 견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중 경쟁이 특히 AI, 히토류, 반도체와 같은 새로운 산업 영역에서 더욱더 강해지고 있고 이것이 아세안 그리고 인도태평양 다른 여러 가지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아직까지 잔존하는 경쟁의 여파가 남아 있습니다. 영내 강대국 간의 경쟁의 여파죠. 중국 그리고 일본 간 이 대만 관련 이슈에 있어서도 지금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다케이치 총리의 발언으로 인해서 일본 그리고 중국 간 긴장도 촉발이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영내에서는 좋은 시기도 있었고 나쁜 시기도 있었지만 이런 유동적인 환경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논의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한 9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5분의 패널리스트 분들을 모셨는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사전 미팅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 연사분들께 한 10분 정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분 지나고 나면요. 저희 천장에서 커튼이 떨어질지도 몰라요.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제한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또 나중에 질의응답도 조금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에 있어서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이제 하이팜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미 아세안 비즈니스 협의회에서 오셨습니다. 나중에 아까 MC분께서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개는 조금 피하도록 하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작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세안 센터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 아세안 비즈니스위원회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13차 아세안 연결성 포럼에서 영내 연결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이팜이고요. 그리고 미 아세안 비즈니스위원회 선임 연구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워싱턴에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관점 그리고 미국의 민간 부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은 다른 파트너분들보다는 지리적으로 좀 멀리 떨어져 있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요. 민간 분야에 대해서 어떤 협력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세안과 협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아세안의 연계성이라는 장기 목표를 돕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저장님 말씀해 주셨지만요. 미국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미국 정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자,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관 미국 아세안 비즈니스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옹호 단체고요. 아세안 영내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을 대변합니다. 저희가 200개 가까이 주요 미국 기업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전 산업 분야에 걸쳐서 그렇고요. 그리고
100년이 넘게 아세안에서 활동하신 기업도 있고 그리고 몇몇 기업은 이제 시작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1984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세안 헌장에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국의 국가들과도 협력을 하지만은 사무국과도 저희가 아세안 레벨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많은 파트너분들이 계시죠. 저희가 더 많이 참여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미국 아세안 연관성, 연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과 아세안 같은 경우에는요, 뭐 외교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자, 최근에는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2022년에 이런 동반자 관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수출국으로는 아세안이 네 번째고요. 그리고 아세안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 중국에 이은 2위입니다. 투자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이 아세안이 제1 투자 지역입니다. 그래서 인태 지역에 이제 작년에만 5천억 달러가 넘는 투자를 했습니다. 이거는 중국, 홍콩, 인도, 일본, 한국, 대만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수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략적 연계성 계획을 말씀드리면요. 올해 말레이시아에서 시작이 됐고요. USABC라든지 뭐 비즈니스위원회와 미국 산업계가 전략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커뮤니티 접근법도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접근법에 저희가 외부 파트너와 외부 협력자들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6개 전략 분야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추세라던가 이런 주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협력의 기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민간 분야에 여러 지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몇몇 전략 분야는 더 협력 기회가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이게 적용되고 어떻게 액션 플랜이 있는지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미국 민간 분야가 여기 참여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 플랫폼에도 참여를 하고 싶고요. 영내뿐만이 아니고 또 양자 간 이런 협력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자, 민간 분야를 보면은요. 저희가 굉장히 많은 핵심 동향과 동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ICT라든지 에너지라든지 관세 무역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그리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전략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향들이 많이 있고 많은 시너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민간 부문이 이미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과 이미 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 미래 협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미국 아세안 연결성 강화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미국 산업계는요. 3가지 주요 분야가 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미 여러 가지 발표를 했었습니다. 자, 올해 최초의 AEM에서 장관급 회의에서 많은 발표를 이미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와 무역 연결성입니다. 강력한 영내 경제 파트너십이 있고 이를 통해서 아세안과 경제 통합과 연계성을 촉진합니다. 또한 새로운 무역과 투자 기회를 창출할 겁니다. 자, 미국의 대아세안 투자 같은 경우에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도 더 강력합니다. 그리고 여러 기업 투자들도 굉장히 큽니다. 6,000개가 넘는 미국 기업들이 아세안 지역에 있고요. 그리고 아세안이 생산 플랫폼, 제조 플랫폼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수출도 영내 또는 그리고 영외 수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세안이 여러 규제라든지 무역 장벽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기업 친화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연결성이 2번째입니다. 여기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디지털 연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세안의 경우에는 인터넷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2030년까지 1조 달러가 될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을 보면은요. 아세안 디지털 경제 기본 협정 DEFA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사님
토니 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USABC와 미국 민간 분야가 여기서 양자적인 접근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워킹그룹 참여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해 나갈 겁니다. 저희가 데파와 함께는요. 이게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은 아세안의 연결성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걸 위해서는 이런 디지털 중심화를 더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어떤 표준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강력한 다자간 참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하셔야 되고 저희도 이거를 기꺼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소 중견기업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또한 산업 현장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공급망에 있었던 여러 갭들을 이제 우리가 닫아가야 됩니다. 중소중견기업들은요, 아세안의 성장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97%가 넘는 기업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시아 국가들에서 그렇고요. 그리고 고용의 85%, GDP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중견기업이 디지털 경제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2030 디지털 경제 계획을 따라가려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의 아세안 정부들을 보면은요. 자, 이미 중소기업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민간 분야 같은 경우에도 이와는 또 다른 굉장히 강력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이런 파트너들에게 두고 있고요. 중소, 중견기업들에게 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권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초점을 맞출 것인가 두 가지 핵심 주제 분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급망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는 겁니다. 통합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내 아세안 무역을 확대할 수 있고요. 무역 장벽을 철폐할 수 있고요. 무역 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성장을 촉진하고 변화하는 관세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관세 장벽, 그리고 여러 가지 관세 장벽이 중요합니다. 무역 장벽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기업들이 다양하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아세안이 이런 무역 장벽을 축소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산업계들이 협력을 해서 투명성을 높이고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비용을 줄이고 그리고 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세안 역내 기업들뿐만이 아니고 역외 기업에도 해당이 됩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을 여러 디지털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관세를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투자라든지 기술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미국 민간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ACSP 목표와 정렬이 필요할 겁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실용적인 이니셔티브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경제라든지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인력 개발이 있을 겁니다. 디지털 경제 같은 경우에는요, 많은 초점이 이미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도전 과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안과 협력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AI라든지 아니면 AI 워킹그룹이라든지 이런 참여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사이버 보안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요. 아세안의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굉장히 높은 핵심 우선순위입니다. 또한 경쟁력과 글로벌 시장 접근성을 보장하게 됩니다. 자, 이를 통해서는 이제 역내 프레임워크에서 순환 경제와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해야 됩니다. 아세안이라든지 AM이라든지 여러 경제체들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인력 개발 측면을 보면은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국의 민간 분야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평생교육이라던가 직업교육이라던가 업스킬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미국 민간 분야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맞추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세안이
내년에 필리핀이 의장국을 맡게 되면요, 이제 또 저희가 더 많이 협력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이님. 나중에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나중에 받고요. 우선 케이코가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잘 와주셨네요. 오늘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오셨거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가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따뜻한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윌리엄 연구원님. 저도 한 아세안 센터 측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죠. 오늘의 논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를 하기에 앞서서요. 우선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 발표가 일본 아세안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발표입니다. 사실 한 아세안 연계성을 논하기 위한 자리인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뭔가 힌트라던가 아니면 그러니까 일본 아세안 간 협력과 연계성을 살펴본다면 여기에서 힌트라던가 함의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아세안 연계성을 더욱더 확대하고 조율하는 데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조금 기본적인 얘기지만 지금 아세안 연계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지금 아세안 연계성의 오랜 역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시작점은 사실 2010년입니다. 당시에 아세안이 아세안 연계성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그러다가 2016년에 이를 다시 재조정해서 엠팩 2025년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올해죠. 아세안이 아세안 연계성 전략 계획을 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세안에 있어서 연결성은 항상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경제 번역뿐만이 아니라 아세안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동아시아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통합을 해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세안 측면에서는 연계성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미 잘 아시겠지만 현재 아시아에서는 인프라 투자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물리적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죠. 물리적 인프라가 있어야 국가 간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특히 외부 행위자들이 투자를 동남아시아 그리고 그 너머에 많이 하게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1대1로 이니셔티브를 2013년에 발족한 바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일본은 조금 더 경쟁력을 개발 분야에서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일본은 사실 인프라 개발 측면에서는 아시아 그리고 아시아 그 너머에서 1위 국가였기 때문에 이 측면에 있어서 좀 경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아세안에 영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과 일본 간의 경쟁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더 많은 개발 선택지가 생기는 셈이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이나 중국 중에서 고를 수 있다. 혹은 그 너머 다른 선택지를 고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좋은 긍정적인 결과도 있었고요. 조금 부정적인 결과라고 한다면 치열한 전략적인 경쟁이 일본, 중국 간 내지는 다른 나라와 중국 간, 미국과 중국 간 나타나면서 조금 경쟁의 부정적인 여파 또한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경제적인 경쟁이 아니라
정치적인 경쟁으로 불거지면서 제로섬 경쟁이 일어난 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프라 개발에 있어서는 이런 배경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맥락에서 제가 던진 질문은 일본의 비교 우위와 인프라 프로젝트는 무엇이었는가? 즉 아세안 권역 연계성 촉진에 있어서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비교 우위와 인프라 프로젝트는 무엇이었는가인데요. 말씀을 드리자면 일본은 인프라 개발 그리고 연계성 개발에 있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사실 1960년대, 70년대 냉전 이후 시기죠. 이 시기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일본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일본은 몇 가지 역사적인 유산을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경제 개발에 있어서도 많은 주목을 해왔습니다. ODA를 활용을 했고요. 그러면서 표준화를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뭐 일부 개발 관행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표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요. 일본은 그렇게 한 60년 전도를 계속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일본은 이런 노력을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보여왔습니다. 양질의 인프라를 위해 노력을 해왔고 그러면서 동남아시아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일본과 동남아시아 간의 관계는 굉장히 좋아졌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대비 굉장히 좋아진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신뢰받는 파트너로서 연계성 비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구현함에 있어서 그리고 이를 위한 길을 만들고 표준과 개념을 설정함에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안 국가 내에서 이런 노력이 어느 정도는 성공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일본이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FOIP,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상입니다. 이런 외교 독트린 이미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부는 사실 연계성 촉진, 인도태평양 지역의 연계성 촉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발을 위한 표준과 개념을 만드는 것, 그리고 국가를 연결시켜서 경제 번영을 이 영내에서 구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 구상의 일부입니다. 또 2023년 기시다 총리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아세안 연계성 추진을 위해서 계획을 짜고 싶어 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아세안은 가장 중요한 연계성 영역 중에 하나다. 일본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연계성 분야 중에 하나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동남아시아의 협력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다 언급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슬라이드만 보셔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발족한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가 그렇기 때문에 있어 왔고요. 일본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많은 것들을 추진하면서 예를 들어서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뭐 기타 등등 지금 장표에 나와 있는 모든 나라뿐만 아니라 아세안 모든 나라에서 저희가 활동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티모르도 포함이 되고요. 또 동남아시아가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연계성에 있어서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일본은 일본 아세안 포괄적 연계성 이니셔티브를 발족했습니다. 이는 양질의 인프라를 다시 한번 강조한 이니셔티브입니다. 여러분들이 도로를 만든다 하더라도 도로의 품질이 좋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잘 활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차원에서 혹은 사회적인 차원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지도 모르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지속적으로 양질의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표준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런 연계성을 유지를 할 것인가, 누가 이를 관리하고 유지하나, 연계성을 다 구축을 한다 해 그래도 이것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사람은 누구가 될 것인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서 일본이 계속해서 노력을 해왔고 관심을 가져왔고요. 이는 1. 아세안 우호 및 협력 50주년 공동비전 성명서에도 잘 일부로서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런 실용적이고 외교적인 비전이 아세안의 비전과도 시너지를 내는 감이 있습니다. 아세안은 소위 말해 AOIP라는 것을 발족했습니다. 2019년에 인도 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이라고 하는 AOIP를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연계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아세안 측면에서 아세안은 인도 태평양 지역 중심적인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일본과도 이에 이해가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연계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여러 가지 공동 성명을 통해서 AOIP 등을 주류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2025년 다시 한번 일본은 공동 성명을 다시 한번 발표를 하면서 일본이 아세안의 연계성 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아세안, 일본 양측에서 해왔던 일을 조금 더 업데이트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배경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이 1960년대 그리고 70년대 당시에는 일본이 경제 강국이었습니다. 그때를 생각을 한다면은 특정 경제적 아니면 금융적 지원을 아세안에 지원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계층적인 구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세안이 지금 현재 많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현재 우리가 동등한 파트너가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연계성을 공동 창출해 나가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적의 관행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연계성을 촉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본 그리고 아세안은 행동 계획을 짜고 있는데요. 근데 계획을 짜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행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본과 아세안이 앞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이런 어떻게 비전을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목록을 짜는 것이다라고 하겠고요. 그리고 협력과 경쟁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중 전략적 경쟁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떻게 아세안과의 연계 혹은 연대를 더욱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아세안 외 한국 등의 외부 파트너들과의 연대를 어떻게 더욱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좀 더 조율된 효과적인 연계성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방점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가 교수님. 해주신 말씀 중에 기억이 나는 게 두 가지 요점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이 신뢰받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아세안에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공동 창출이라는 개념입니다. 일본과 아세안 회원국들이 이제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된다. 동등한 파트너다라는 이런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이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는 분들이 너무 신이 나신 것 같아요. 굉장히 빨리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더라고요. 사전 조율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코너씩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데 제가 여기 가서 조금 발표를 좀 하고 싶은데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특히 한아세안 센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를 초청해 주시고 그리고 도움을 주신 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런 컨퍼런스를 조직해 봤지만은 정말 어렵죠. 그런데 정말 잘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들은 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제가 15년간 이런 아시아의 연결성 그리고 통합에 관한 많은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호주에 지원이 있었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유사 입장국들의 지원이 있었던 적도 있었는데요. 본 발표의 내용은 호주 정부 또는 정부가 재원을 지원한 어떠한 프로그램의 견해도 대변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사진을 보여드리는 분은 고 케네스 클라크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 개인적인, 이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자, 호주를 보면은요, 여러 가지 국가의 이런 이익과도 연관이 됐지만은요, 실제로 호주의 이런 물리적인 뭐 방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2016년 국방 백서에 의해서 이렇게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외교 백서가 발표가 됐었고요. 그리고 2014년에는 여러 또 국방 관련 백서가 발표가 됐었죠. 자, 그래서 이제 물리적인 연결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주와 동남아 사이에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자, 호주의 90% 해양 수입과 그리고 83%의 수출은 인도네시아와 그리고 남쪽 파푸아뉴기니를 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자, 물리적인 것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호주의 여러 가지 수요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세안 연결성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호주의 여러 가지 전략을 보면요, 2040년까지 이런 전략이 지속이 됩니다. 자, 호주는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롱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대화 파트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2022년에 CSP로 격상됐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요. 그리고 호주의 외교부 그리고 무역부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뭐 부엌에서 쓰는 싱크대부터 모든 것들을 아세안과 함께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보면은요, 뭐 디지털화라든지 기업가 정신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모든 것들이 2040년까지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엠팩 2025 같은 경우에도 이것과 일관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호주 같은 경우에도요, 아세안의 주요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FDA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요. 그런데 우리가 고신뢰 파트너국으로 우리가 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상업적인 것뿐만이 아니고요. 아세안이 여러 가지 영내에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릴 겁니다. 자, 아세안이 굉장히 성장 가능성은 높지만 성장 속도가 좀 느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는 여러 가지 연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공 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자금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인프라 투자에도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무역 장벽 같은 경우에도 비관세 장벽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비엔티안에서 방콕으로 가는 것보다 방콕에서 요코하마로 가는 것이 거리는 짧은데 비용이 2배 이상이다라고 일본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인프라 갭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3조 원이 여러 가지 인프라 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30년까지죠. 근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정책 기여를 아세안과 동남아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호주에서 굉장히 많은 ODA를 하고 있습니다. 인태 지역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는요, 호주가 이제 동남아에서 ODA가 가장 높은 국가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협력도 ODA 가능성과 함께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세안과 동남아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ODA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4년간 5억 호주 달러가 또 더 추가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제가 여기에 동남아 관련 일을 하면서 이런 많은 성장을 봐왔습니다. 여러 가지 참여가 있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수는 적을지라도 굉장히 큰 플래그십 프로젝트들이 많았고 가치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자, 동남아의 파트너들을 보면은요, 여러 가지 파트너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영내 프로그램도 있고 국가별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장단점이 있죠. 여러 레벨의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호주가 굉장히 다양한 플래그십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안의 그리고 영내 그리고 국가별 그리고 서브 리저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요 기반의 2억 달러
여러 가지 퍼실리티도 있고요. 그리고 ASE 기반으로 3억 달러의 멀티페이즈 시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 프로세스라든지 아니면 인프라 개발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콩 델타 파트너십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거는 주요 동남아시아 레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안 연결성에 저희가 기술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 쪽이 다 협력을 하는 그런 지식 교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호주가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는가 뿐만이 아니고 호주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도 여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호주의 동쪽의 공항에서 바로 아세안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공항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호주가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브 리저널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지역주의와 그리고 유연성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세안 레벨의 P4I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함께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이니셔티브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자, 아세안 국가들이 인프라 도전 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실제로 시설을 보면은 굉장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연결성 같은 경우에 소프트 인프라에서 오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든지 기업적인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요. 여기에서 어떻게 더 저렴하게 물류라든지 인간의 이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하드 인프라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여러 절차가 중요하죠. 그리고 어떻게 이걸 관리하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라오스, 태국, 일본 컨테이너 비용도 말씀드렸지만은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라오스, 베트남 국경에서는 원스톱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50% 이상의 대기 시간이 감축이 됐죠. 자, 그리고 여러 규제라든지 무역 프레임워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주가 여러 가지 기술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기존의 리폼에 저희가 협력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세아 국가들이 더 많은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내기민 여러분, 호주의 연결성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호주는 아세안과 장기적으로 협력을 하고자 합니다. 아세안의 초기부터 우리가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호주가 아세안에 전략적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퀀텀 펀딩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기술 협력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적 교류도 호주와 아세안 간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호주는 모든 수준에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안 연결성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저희가 이런 것들을 4배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세안 센터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자, 본 세션에서 좋은 대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너님. 시간 당연히 지켜주신 것 같네요. 잠깐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자면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질문을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니터에 이미 질문 몇 개가 떠 있는데요. 혹시 필요하시면 질문을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에서 오신 루이스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각기 다른 대화 상대국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 중국 차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사무총장님 그리고 내빈 여러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을 나누는 건 항상 기쁜 일이죠. 옥스포드 이코노믹스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규모가 있는 독립 이코노미스트들의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 경제에 대해서도 많은 견해를
제공하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역화 그리고 다자화를 저희가 실제 눈으로 목도하는 것은 너무 즐거운 일입니다. 지금 파이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오른쪽 두 개는 중복이긴 한데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잠깐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세안 중국 연계가 왜 중요한가, 어떻게 중요한가, 어떤 형태를 띠는가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형태를 띨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면 아시겠지만 중국과 아세안은 전 세계 GDP의 거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교역 측면에서는 규모보다 훨씬 더 큰 거의 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FDI까지를 포함을 하면은 사실 25% 정도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쳐 보면은 굉장히 큰 그룹이다. 이 그룹은 소위 말해서 글로벌 상태를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리고 글로벌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그룹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아세안은 그냥 양자적인 교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정을 만들고 공급망을 강화하고 그리고 보다 폭넓은 인도 태평양 지역이 개방적이고 역동적일 수 있도록 하면서 이 지역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지금 현재 무역 긴장이 계속해서 항구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지역임을 감안하면 더욱더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요소 그리고 관계가 굉장히 많지만 무역 관계를 조금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앉은 자리에서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은 각기 다른 무역 협정들을 함께 합쳐본 그래프입니다. 역내 다양한 무역 협정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요점은 아세안이 그 핵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무역 협정의 핵심에 있는 것이 바로 아세안입니다. 이런 모든 무역 협정들은 사실 뭐 영내 협력이라던가 뭐 라틴 아메리카, EU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아세안만큼 이것이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지역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RCEP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세안, 한, 중 그리고 기타 등등 몇 개 국가들이 함께 합쳐져서 이 RCEP이 진행이 되고 있다면 이런 것들을 합쳐보면은 사실 경제 성장의 정말 중심에 있다. 이런 그룹만 하더라도 뭐 GDP의 35% 그리고 인구 차원에서 상당한 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한 그룹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전 세계 이 무역 중심에 있다라는 이 점이 왜 중요한가? 왜냐하면 회복 탄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보다 더 독립적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무역 시스템 내에서 사실 이게 많이 분열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자명한 가운데 여기서 독립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있다라는 것은 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죠. 근데 영내적으로 상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보적이 될 수가 있고 또 제조 측면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해외 투자 측면에 있어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국 아세안 CSP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보기엔 굉장히 기능적이고 실리적입니다. 그냥 서류에만 머무는 CSP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양측 모두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쪽 모두 굉장히 상보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적인 CSP가 가능합니다. 아세안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세안이 중국과의 파트너십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세안은 인프라를 원합니다. 아세안은 연계성 강화에 더욱더 관심이 있고요. 또 더 다른 그룹에 참여를 하는 것, 뭐 경제 그룹에 참여를 하면서 뭐 평등, 제고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고 중국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장 접근성에 관심이 있고요. 또 산업 규모를 확대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실리적인 관계다. 그리고 상보적인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 모두 윈윈을 할 수 있습니다. 총 협력 중점 분야라고 한다면 대충 5개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공급망 회복력입니다. 사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또 커리어를 통틀어 보아도 이 공급망 회복력이 이처럼 강조된 시점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또 디지털 경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뭐 디지털 거버넌스 정렬이라던가 아니면 전기차, 배터리, 소재, 뭐 환경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녹색 전화 협력도 세 번째 협력 중점 분야고요. 네 번째 그리고 식량 및 에너지 안보 협력 중점 분야입니다. 그리고 또 이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섯 번째 인적 교류 및 관광 회랑 또한 협력 중점 분야입니다. 또 차트를 몇 가지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능성 측면에서 아세안 중국 간의 관계를 보고자 하는데요. 이 시장에서도 시장의 이유로도 저희 중국과 아세안이 함께할 수밖에 없다라는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중국의 목적지별 상품 수출 변화량을 보면 아세안 신흥국으로 수출을 하는 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미국으로 가는 비율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데이터에 평양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미 선진화된 EU 그리고 미국에 비해서 아세안이라던가 라틴 아메리카 등 비교적 신흥 시장의 수출량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아세안에 의존하는 것은 이런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아세안은 왜 중국에 의존을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아세안 경제체에서 생산이 되는 많은 물품들이 중국산 투입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 베트남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한 15%, 20%의 전체 생산량 가운데, 그러니까 전체 생산량 가운데 15에서 20% 정도가 중국산 투입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외부 압력 그리고 관세로 뭔가 다 무마할 수 없는, 없앨 수 없는 이런 상호 의존성이 아세안과 중국 간에는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몇 년 동안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자본 및 투자 흐름 또한 강화가 되었는데요. 이 글로벌 FDI가 지난 3년 그리고 4년, 5년 정도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유의미한 성과입니다. 중국의 아세안 대상 해외 직접 투자도 탄탄하게 유지가 되었고요. 대부분이 하이테크 제조업, 예를 들어서 자동차 쪽에서 이루어졌지만 소비재라던가 아니면 전자장비, 저희가 잘 익숙한 여러 가지 사례 연구를 통해서 잘 알려진 전자장비 측면에 있어서도 해외 직접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장표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아세안이 중국의 전략 어젠다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세안은 중국의 국내 야심, 특히 친환경 야심과 굉장히 정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장 명확한 예가 재생에너지라고 하겠습니다. 중국과 아세안은 함께 파트너로서 협력을 하면서 재생에너지 원의 비용을 아세안 내에서 줄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아세안의 우호적인 측면이 있다면 비즈니스 환경이 계속해서 우호적이다라는 겁니다. 인프라, 연계성, 저희 오늘 오전 내내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죠. 비즈니스 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해외 투자 측면에 점점 더 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이 해외 투자를 좀 더 유치하기에 우호적인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고 중국은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세안 같은 경우에는 이 지경학적 전략을 볼 때 중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EU 그리고 미국을 위시리한 서방 세계 간의 긴장이 있기 때문에 아세안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중국이 지금 현재 많은 영역으로 지역으로 연결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연결이 잘 보이는 부분은 연계성 인프라입니다. 지금 현재 중국, 라오스 연결 철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플래그십 이니셔티브입니다. 1대1로 이니셔티브의 가장 플래그십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쿤밍에서 출발해서 방비액 BMT항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잇는 이 철도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고 범아시아 레일웨이 네트워크, 그러니까 범아시아 철도망도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출발했던 싱가포르에서 출발을 해서 전체 범아시아 철도망도 저희 중국에서 지금 현재 구현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경제적인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농산물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시의성 있게 다른 무역 파트너에게 전달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제적인 효과가 높고 그리고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이 모든 지역의
참여 당사자에게 혜택이 된 부분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또 중국 싱가포르 난닝 국제 물류 단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게이트웨이로서 중국 서부 지역과 아세안 지역, 총칭이라던가 그리고 중국 내륙 도시 그리고 아시안 지역의 많은 항구를 여러 가지 철로 그리고 도로를 통해서 연결해주는 이런 철도망, 연계망이 구축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중국의 재생에너지, 배터리 그리고 전기차를 위시로 하는 3대 신산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모멘텀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사례가 라오스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이고요. 또 태국의 전기차 생산 공장이 만들어졌습니다. 태국에서는 계속해서 핵심 허브로서 기능을 하면서 자동차 제조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대형 플래그십 프로젝트가 인도네시아에서도 진행되고 있는데 니켈 배터리 공급망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시장 참여자와 이야기를 하면 느끼는 것이 뭐 아세안 연계성 다 좋다. 아세안 연계성 때문에 경제적인 혜택이 많다. 하지만 리스크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도전 과제를 살펴보고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뭔가 권고를 할 수 있다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배웠던 교훈들을 살펴보면 저희가 앞으로 생각을 해야 할 전략 중에 하나는 이 좀 더 뾰족한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기차라던가 배터리, 뭐 태양광 등등 여러 전략 산업 측면에서 중복을 줄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이라든가 공급 과잉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전략은 부채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1대1로 관련해서 뭔가 좀 더 투명성을 높이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아세안 전역의 표준을 촉진할 수 있는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또 공급망 다변화도 전략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또 많은 분들에게 해당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서비스 통합입니다. 이게 서비스 통합이 아세안이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충분히 활용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 통합이 앞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 10분 시간 다 떨어지기 전에 커튼이 떨어지기 전에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루이스님 감사합니다. 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이미 온 것 같은데요. 우선에 김도윤 수석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계성 그리고 데이터 인프라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세안 연결성 포럼에 오게 되어서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제가 사실 처음 여기에 왔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제가 어디서 왔는지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발표에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제가 마지막 발표자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쓰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좀 이해하시려면요. 여기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어떤 기관인지 말씀을 드리면요. 디지털 경제 또는 디지털 정부 쪽에서 공공 디지털 개발에 대한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한국의 디지털 개발이 저희가 하는 일과 같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에 기본 인프라나 뭐 기본적인 컴퓨터를 1980년대부터 저희가 소개를 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디지털 측면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세안 연결성에서 어떤 디지털 협력성이 가능한지, 연계성이 가능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세안 데이터 생태계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를 보면은요. 2014년
2028년까지 목표를 하고 있었는데요. 약간의 딜레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아마 시작이 됐던 걸로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450만 달러고 이거는 아세안 대한민국 협력 기금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 수행 기관이고요. 그리고 아세안 사무국과 저희가 협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한국 전문가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할 겁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을 보면은요. 회원국과 대한민국 간 지식 공유 및 상호 협력 활동을 통해서 기술 및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활동이 어떤 활동이 있는가를 보면은요. 데이터 생태계 구축에 관한 지식을 공유하고 프로젝트를 조정하고요. 그리고 대상은 아세안 회원국의 인공지능과 데이터 담당 공무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야의 공동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주제별 실천 공동체를 구성을 하고요. 성과와 통찰을 공유하기 위한 매년 포럼 개최를 하고요. 연례 포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초 계획이었는데 올해 시작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말레이시아의 아세안 데이터 포럼에서 올해 개최가 되는데요. 그래서 시작을 이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걸 하면서 내년 1월, 2월에 좀 잘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필리핀에서 대화를 하고 조금 더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 필리핀 내년에 의장국이 되시니까요. 근데 아직까지는 결정되지는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세안 빅데이터 플랫폼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요. 이게 2단계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빅데이터 개발이라든지 데이터 생태계가 아세안 프로젝트에서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중 2단계일 겁니다. 다른 프로젝트도 있는데요. 아까 아마 축사에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딕셔너리, 데이터 사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시작 단계였습니다. 자, 거기에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됐습니다. 격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최고의 역량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데이터의 이런 보유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사용을 하는가에 굉장히 큰 격차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 2단계는요. 어떻게 이것들을 한데 모을 수 있는가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걸 정상화시키고 어떻게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공유할 수 있는 역량으로 끌어올리는가. 그래서 어떻게 데이터의 벽을 무너뜨리는가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데이터가 잘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자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있어야 디지털 경제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장 성장을 빨리 하는 부분이 어디인가? 아세안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가? 디지털이 가장 빨리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빅데이터뿐만이 아니고요. 데이터 그 자체로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AI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저희 기관에서도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이제 신정부 하에서도 그렇지만은 올해에 AI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 이름도 좀 바꿀 것 같아요. 디지털 AI 무슨 부서라고 바뀔 것 같습니다. 뭐 모든 사람이 다 AI를 하고 싶어 하죠. 근데 AI를 위해서 중요한 게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경제들이 성장을 하려면은요. 데이터를 공유를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려는 거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요. 데이터 사전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습니다만은 데이터 자체를 찾는 것부터 어려웠습니다. 누구와 얘기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세안 사무국이 저희한테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가장 큰 페인 포인트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단계에서 저희가 이걸 해결을 할 겁니다. 우리가 이걸 좀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찾는 게 쉬워지도록 절차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 접근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공유 자체에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실제로 데이터 공유를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데이터 공유를 하려면은 모든 프로토콜을 표준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모든 메타데이터가 표준을 따라야 되죠. 이거는 저희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단기간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보면은 메타데이터를 일단 축적을 하고요, 링키지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데이터 카탈로그를 통합을 하고 있고 메타데이터를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알게 되죠. 이게 저희 빅데이터 플랫폼의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뭘 고려해야 되는가? 10개국의 오픈 데이터 포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포털 같은 경우에는요, 단순히 공공부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민간 데이터도 여기에 저희가 포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 데이터 플랫폼들이 있고 오픈 데이터 플랫폼 포털도 있고요. 그래서 20개국의 이런 포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동티모르가 이제 또 참여를 하셨죠. 그래서 동티모르도 참여하면은 11개국이 되겠죠. 자, 그리고 저희가 AI 학습 데이터셋도 저희가 지원하고 활용도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AI가 이제 아세안 회원국에서 어떻게 개발이 되는가,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서 한국의 AI 학습 데이터도 저희가 공유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 기관이요, 실제로 이런 개발을 하는 주 기관입니다. 데이터셋을 만들고요, 그리고 민간 부문과 저희가 협력을 해서 몇 년간 저희가 큰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 1억 달러 정도가 아마 이미 사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세안 회원국들과 저희가 이런 데이터를 공유해서요, 실제로 AI 학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니즈에 따라서 AI 학습 데이터를 회원국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그러려면은 이제 수요 서베이를 해야겠죠. 그런데요, 저희가 모든 데이터를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데이터셋 2개 정도를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데이터 사전 프로젝트를 보면은요, 아마 그게 보건과 그리고 농업, 뭐 물류 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각각의 지역에서 각각의 국가에서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클라우드 기반 트레이닝이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뭐 GPU가 없으시면은 저희가 클라우드 솔루션 상에서 GPU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역량 강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대학이라든지 스타트업들의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를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트레이닝을 하고,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저희가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프로젝트 일정입니다. 원래는 2014년에서 2018년 계획이었는데요. 근데 아직까지 시작이 안 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세안 사무국에 이렇게 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한테 좀 시작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무국의 인증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왔기 때문에요, 이제 승인이 떨어지면은 저희가 바로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몇 가지 예상되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국경 간 데이터 공유 관련 규제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모두에게 어려운 도전 과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데이터 생태계를 통해서 이걸 해결하고자 합니다. 자,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고 메타데이터만 수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양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우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프로젝트는요, 아마 2024년이었을 겁니다. 2023년이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완전한 풀스케일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만들고자 했었습니다만은 여러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기존 프로젝트에서 배운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좀 바꿨습니다. 약간 톤 다운을 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세안의 디지털 데이터 거버넌스와 저희가 완전히 협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들이 아마 곧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아마 시작이 바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 승인 이후에요. 네, 그리고 여기까지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신다, 새로운 협력을 찾으신다라고 하면은요. 한국에서 여러 디지털 협력을 하고 싶으시면 몇 가지 조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AI를 향해 가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프로젝트, 신규 프로젝트를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요. 그러면은 AI라는 말을 어딘가에 집어 넣으시면은 더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잠깐 슬라이드 다시 띄울 수 있을까요? 오픈 데이터, 퍼블릭 데이터 말씀해 주신 그 장표 잠깐 다시 띄워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다음 슬라이드였던 것 같은데요. 네, 이거네요. AI를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 인프라 같은 거를 저는 잘 모르는데 보여주신 것과 오픈 데이터와 민간 데이터, 프라이빗 데이터 간의 차이가 뭡니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픈 데이터는요. 이거는 정부의 공공 부문 데이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요. 당연한 얘기지만 민간 부문 데이터입니다. 네, 이건 메타 데이터죠. 그렇죠?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은요. 그래서 데이터의 탑라인만 필요하신 게 맞죠?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뭐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때그때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요. 예를 들면은 어떤 예를 들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요. 보건이 굉장히 강력한 데이터베이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어떤 데이터가 입력이 되고자 하는가? 자, 이거는 메타데이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정 데이터를 원한다. 그러면은 싱가포르의 오픈 데이터 포털을 찾아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메타데이터의 소위 말하는 카탈로그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디를 보면 되는지를 알 수 있죠. 저희 플랫폼을 그래서 사용하시면은요. 어떤 종류의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링크를 제공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데이터를 찾아갈 수가 있죠.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오픈 플랫폼인가요? 그래서 모두가 접근할 수 있나요? 아니면 클로즈 플랫폼인가요? 자, 초기에는 클로즈드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공무원들만 사용할 수 있게 시작을 하지만은요. 그런데 이게 진행이 됨에 따라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주 작은 테스트베드로 시작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개가 결국엔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석님.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타블릿 받았는데요. 지금 질의응답용으로 받은 태블릿인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도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플로어에서 받은 질문, 제가 김 선생님한테 질문 받은 거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질문은 일단 김 박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아세안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어떤 유형의 데이터가 우선시 될 거다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런 데이터가 이 생태계 개발을 지원하는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 거라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질문해 주신 게 데이터셋의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두 번째는 뭐였죠? 네, 어떻게 이 플랫폼을 사용해서 생태계 개발을 아세안 국가들이 할 수 있을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배운 게 있다면요, 보건이라든지 이 분야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배웠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요. 사실 이게 조금 공통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이 공통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첫 연구의 포컬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앞으로도 여러
컨설테이션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의 참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우선순위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뭐 환경 시스템을 하고 싶으신지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은요. 다양한 생태계 개발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거는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디지털 포컬 포인트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연결성을 디지털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뭐 관련 이해 당사자들을 다 한데 모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국가들이 공유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어떻게 다양한 생태계를 개발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를 사용해서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지를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와 동시에요. 물론 여러 역량 강화들도 있어야겠지요. 그래서 처음 초기 단계에서는요.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는 게 뭔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디지털 서비스를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거가 될 겁니다. 디지털 정부나 디지털 거버넌스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있을 수가 있고요. 어떻게 이걸 사용하는지,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AI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AI 주권, 데이터 주권도 또 다른 문제긴 하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이지만은 아세안 국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데이터를 창조하거나 아니면 수집할 수 있는가, 유용한 데이터를 어떻게 만드는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세안 국가들의 역량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만큼의 데이터를 수집하는가 뿐만이 아니고요. 얼마나 유용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리고 체계화하는가, 어떻게 경제에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각각의 경제체에 이걸 적용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석님. 죄송한데 지금 타블렛에 AI 뇌가 달린 건지 일단 질문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한 20분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연사분들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미국 민간 분야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아마 하이 선생님께 드리는 질문이겠죠. 일단 미국 민간 부문은 ACSP 아세안 연계성 전략 계획이죠. 이 여기와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아세안 미국 간 협력에서 가장 큰 기회는 무엇인지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요. 굉장히 초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에서 초기 단계고요. 아까 영상에서 6가지 주요 전략 영역과 그리고 7개의 트렌드에 대해서 봤죠. 그래서 제가 여러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 저희가 추적하고 있고, 그리고 협력을 할 수 있는 여러 전략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민간 분야가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분야에 협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죠. 디지털이 그 중에서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지만 디지털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에게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가장 큰 주제죠. AI는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협력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건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그리고 공급망이라든지 그리고 무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미국 민간 분야가 아세안과 굉장히 밀접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회원국과도 협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과 농업도 굉장히 큽니다. USABC라든지 미국 민간 분야를 보면은요, 다양한 기회가 있고, 그리고 그래서 아세안 국가들에 저희가 기업 사절단들을 많이 보냅니다. 그리고 각각의 지역 포럼이라든지 장관급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에 많이 참여를 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다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니셔티브가 굉장히 특정 이니셔티브도 있고요. 아니면 역량 강화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정책도 그리고 규제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비관세 장벽을 낮출 수 있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미국 아세안 비즈니스 협의회에서 오셨으니까 사실상 미국의 대표자로 오신 것 같아서 조금 죄송을 합니다만은 단순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발표 중에 미국 민간 분야 그리고 업계가 아세안 중소기업을 도와주고자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내 글로벌 공급망 측면에서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실 미중 간에 사실상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중심의 공급망 그리고 미국 중심의 공급망, 뭐 반도체든 아니면 뭐 생산 네트워크 등 간에 이런 사실상의 싸움이 있는데 미 아세안 비즈니스 협의회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사실 중국, 미국 그리고 아세안 그리고 기업들 간에 여러 가지 압력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타개해 나가고 계시는지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좀 쉬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아닙니다. 미중 이런 분쟁이라든지 경쟁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큰 주제지요. 그래서 USABC에서는요, 저희가 뭐 초당적인 협력을 미국 정부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관심은요, 아세안 관련해서 뭐 미국 민간 분야를 조금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의 관점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미국 정부가 동남아시아에서 어떻게 하는지와 일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별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무역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정부가 개입을 해야겠지만은요. 그런데 뭐 더 많은 방문이 있거나 더 많은 협력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미국 민간 분야가 아세안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더 밀접한 협력을 하고 그리고 각각의 아세안 회원국들이 그리고 동티모를 포함해서요. 이렇게 협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은요.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렇죠. 아세안 국가들, 아세안 기업들, 중소기업들로 똑같은 불확실성을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헤쳐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무역 같은 경우에는요, 글로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아세안과 국가들과 협력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국제 무역을 증진하고 그리고 아세안과의 이런 관계들도 지속해야겠지만 이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코가 교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아까 일본의 아세안에 대한 기여, 아세안 연계성에 대한 기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기 질문이 들어온 게 사실 여러 가지 분야를 아우르는 질문인데 선생님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질문은 일본, 한국 그리고 아세안이 진정한 공동 창출, 아까 말씀드렸던 코크리에이션을 촉진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는 무엇인가? 즉 한국, 일본, 아세안이 실질적인 공동 창출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는 중요한 질문이고요. 또 복잡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 보통 이 개발 프로젝트를 할 때는 사실 여러분 일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 놓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지 지역 사회와 함께 일을 하면서 뭐 인프라를 만들고 아니면 뭐 교통이든 뭐든 만들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근데 지금 보니까 국가 간에는 좀 연결고리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콩강 협력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살펴보면 여러 가지 대조적 프레임워크들이 있어서 이런 역량 강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현지 지역 사회를 미국 메콩 그리고 일본 메콩, 중 메콩, 한 메콩 간에 여러 가지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이 프로젝트가
사실 중복성이 있다. 여러 가지 프로젝트의 중복성이 있고 우리 여러 이해 당사자 간에 조금 분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회계 연도라든가 예산 책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가별로 다르니 어쩔 수가 없지만 사실 특정 커뮤니티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조금 구체적으로 실제 현지 커뮤니티가 이런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원하는지도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율을 더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프라 그리고 연계성 프로젝트 관련해서 정보도 좀 더 잘 분배가 돼야 된다, 전달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한국 아세안이 지금 이런 영역에서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걸 해서 이 프로젝트를 좀 보완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이래서 연계성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각자 하는 것만 해서 중복이 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제도죠. 이게 조금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 교수님. 제가 조금 더 일반적인 질문 하나만 더 교수님께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까 일본이 아세안 에 기여를 했다, 투자를 했다라고 발표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일본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볼 때 사실 아세안의 빅브라더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뭔가 나아가는 거위 모델이라던가 그러니까 앞에서 나아가는 거위 모델처럼 일본이 주도적으로 경제 발전을 이끌어온 모델이 있었습니다. 일본, 호주가 2017년 이후로부터 TPP를 만들고 포괄적인 그리고 점진적인 CPTPP도 만들어 나가면서 이 경제 발전을 이끌어 오셨는데요. 그러면 오늘날 일본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지금 현재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섰고 리스크와 불확실성은 높아졌습니다. 아세안 연계성 그리고 아세안 공동체를 확장한다라는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우선 첫 번째, 해왔던 일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동남아시아 지역 연계성 그리고 발전에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뭐 보안 안보 협력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영역에서 협력했습니다. 일본이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탄탄하지만 사실 이건 별개의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미국, 미중 외교 정책에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아세안 정책에 있어서 미국에 휘둘린다던가 아니면 중국의 반발에 휘둘린다던가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왔던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면서 아세안 발전에 기여하는 것, 이게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일본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일본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일본 옛날에는 경제 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뭐 인구 변화 그리고 이 경제 쇠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힘이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요. 하지만 여전히 기회가 있고 가능성이 있어서 일본이 리더십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뭔가 이런 영역이 있다면 프로젝트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정체적으로 이 지역이 조금 더 역동성을 띠고 조금 더 협력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일본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서 이 기업가 정신, 개념, 아이디어 이런 이 일본이 지금 미래에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이제 코너님께 조금 이따 가겠습니다. 루이님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중요한 이슈니까요. 루이스님, 저희가 지금 플로어에서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부채 함정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질문을 해주신 분이 라오스 중국 철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게 1대1로 이니셔티브 안에서 진행된 프로젝트일 텐데 질문자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해주시네요. 지금 부채 함정 1대1로와 관련된 그리고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와 관련된 부채 함정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면서 견해를 여쭈시네요. 지금 아세안의 경제 준비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대대적인 인프라 그리고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함에 있어서 아세안의 준비도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며 한 아세안이 어떻게 협력을 해서 이런 부채 함정 이슈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에 대한 견해를 여쭙고 있습니다. 실제 부채 함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견해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논란이 있는 주제로 알고 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우선 네, 제 질문은 아닙니다. 네. 질문에 대해 답을 드리자면 저는 부채 함정 리스크가 실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자금 조달 조율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실제 이 요구 조건이라던가 자금 조건 요건 뭐 사우디 뭐 예를 들어서 선진 경제체 뭐 그리고 이 부채 협약을 맺고 벨트 앤 로드 이니셔티브 1대1로에 참여하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부채 함정의 리스크가 분명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시작 측면에 약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아세안 많은 국가들이 지금 대차 대조표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이런 국가들은 굉장히 시작점이 탄탄하다라고 보시겠습니다. 이제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혹은 지난 1, 2년 동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대1로 이니셔티브가 실제로 확대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사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금융 조달책을 활용해서 아세안 상대국에게 제공을 해왔다면 근데 이게 민간 분야로도 확장이 된 양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도 일부 부채 함정의 리스크를 조금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분야가 참여를 하면 어느 정도 투명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상환이라던가 뭐 상환 조건이라던가 아니면 각기 다른 이해 당사자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측면에서 투명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채 함정 리스크가 조금 낮아지고 있고 지금 현재 판도가 조금 더 바뀌고 있기 때문에 부채 함정의 즉각적인 리스크는 낮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대대적인 장기적인 인프라 프로젝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15년, 20년 시간 프레임워크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이는 쉬운 프로세스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현장 전문성이 필요하고 분석이 필요하고 투자 수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는 분야 그리고 기술 지원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또 두 번째 질문이 네, 사실 두 번 괴롭혀서 죄송하지만 한국 그리고 아세안은 어떻게 협력을 해서 이런 부채 함정을 예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네, 일본이 빅브라더였다면 한국은 뭐 둘째형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사실 대형 프로젝트를 구현함에 있어서 많은 경험을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도 크고 그리고 자금 지원 전문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런 자금 조율 협정을 맺음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멘토십의 측면에서 그리고 도움을 제공한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협력의 여지가 한국 아세안 간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됐지만은요. 죄송하지만 코너님께 제가 질문이 딱 두 개 있는데 한 5분 정도만 시간을 더 써도 될까요? 점심시간 약간 줄어들겠지만은요. 네. 네, 코너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질문을 남겨뒀습니다. 이건 제 질문입니다. 자, 개인적으로요. 제가 드린 질문입니다. 제가 이제 아세안과 호주 협력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투자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호주의 계획에 대해서도 2040년까지 어떤 계획인지 말씀해 주셨죠. 자, 그리고 뭐 그레이엄 님도 그렇지만은 이제 호주의 띵크탱크에서 뭐 많은 일을 하고 계시죠. 제 페니웡 장관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요. 호주에게는 아세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은 호주가 아세안에게 있어 중요한가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동료인 유현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호주의 투자를 본다면 아세안에 호주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뭐 무역이나 투자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면은 호주의 이런 열망은 두 가지의 데이터 포인트에 집중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1980년에요.
호주 같은 경우에 경제 규모가 아세안의 85%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아세안의 경제 규모가 전체로 보면 호주의 2배입니다. 아세안이 호주의 2대 교역국이죠. 근데 호주는요, 아세안의 측면에서 보면 8위입니다. 그래서 뭐 실제 비중을 보면요, 아세안이 호주의 무역의 15%를 가져가지만요, 반대로는 3.4%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굉장히 많은 열망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호주에서 아세안에 굉장히 많은 열망을 가지고 계시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 정도인가? 실제로 그런가라고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건 약간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 않은 정치는 당신의 관심을 가진다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요.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런 무역 관계를 좀 들여다 보면은요, 자, 이거는 공식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항상 두 번째로 크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걸 별로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실제로 뭐 이게 누가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디페시인지 어디였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단일 시장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 예를 들면은 대인도네시아 무역이라든지 대미얀마 무역이라든지 대캄보디아 무역이라든지 대베트남 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누면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오해하기가 쉽죠. 자, 그런데 전체적인 투자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근데 이제 호주가 동남아보다 뉴질랜드에 더 투자 많이 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한 뭐 이유들은 많습니다. 뭐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는 뭐 영어도 공용어고요. 그리고 같은 뭐 투자군 안에 들어 있기도 하고요. 뭐 그리고 뭐 영국과의 관련성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문화적인 측면도 그렇죠. 미국이라든지 뭐 캘리포니아 발 이런 것들을 또 고려해봐도 그렇고요. 자, 그런데요, 좀 반대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아세안이 이제 훨씬 더 부유하고 그리고 많은 투자 자금을 갖고 있다면 왜 호주에 투자하지 않는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요, 뭐 대기업 측면에서 봤을 때도 뭐 그렇고요. 자본금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는데 뭐 왜 여기 투자를 하지 않는가? 뭐 세금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규제 환경일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동남아의 기업들이 호주 뭐 공공 부문이 좀 로비를 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굉장히 독특한 해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동남아 호주 투자를 보면은요, 이런 기회의 친근성이 조금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좀 장기성도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좀 친숙한 곳을 찾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호주에서 제가 외투 기업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했었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소유는 해외 소유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정도로 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조금 더 쉬운 질문일 것 같습니다. 코너님, 이건 청중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동티모르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잠시만요. 이 타블렛이 조금 속을 썩이네요. 자,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티모르가 새로운 아세안 회원국이 되는 것에 대한 호주의 접근 방식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뭐 동티모르나 인도네시아 관련해서 호주는 약간 조심스러운 접근법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내부 관련해서 뭐 신경을 쓰지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것과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동티모르가 아세안 회원국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호주와 인도네시아 간의 관계를 보면은요, 뭐 워싱턴, 뭐 일본, 뭐 호주 그리고 영국 이런 거에 비교를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동티모르가 1990년대에 이제 동티모르가 됐고요.
그래서 역사적인 것도 좀 그렇고요. 그리고 뭐 안보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호주가 사실 굉장히 민감하게 접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에요, 데퓨티 필드 커맨더 같은 경우에 이제 아세안 쪽에서 이렇게 인원이 있었던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세안 인도네시아, 뭐 아세안 티모르 이런 거를 봤을 때는요, 만약에 인도네시아가 아니었다면 저희가 뭐 완전히 지원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기술적인 지원도 있었죠. 동티모르에 저희가 이런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여기에 대해서 보고서도 나왔고요. 그래서 뭐 민간 분야에서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가 더 많았었습니다. 뭐 정부가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회원국이 됨으로 인해서 또 어떤 수요가 발생할 것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헌장을 보면은요, 뭐 동티모르 같은 경우에 이제 최초로 이 헌장을 통해서 가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호주에서는 이미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티모르에 관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퀀텀 펀드 같은 경우에도 뭐 발표가 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양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세션이 조금 길었는데 끝까지 앉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감사의 뜻으로 박수를 한번 쳐볼까요? 많은 연사분들이 굉장히 포괄적인 논의를 이어가 주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후에 있는 세션 2, 세션 3에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저희 점심시간에 조금 잡아먹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 아세안 그렇잖아요. 저희가 좀 말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연사분들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훌륭하게 좌장 역할을 해주신 윌리엄 중 연구원님, 그리고 모든 패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시 착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세션 1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점심시간인데요. 점심 식사 편하게 하시고요. 1시 30분까지 다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